준비교육과 기술 연수. 삼성은 1983년 5월부터 64K DRAM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은 외국의 선진업체들로부터 기본적인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분석하는 한편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조립 생산 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내에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설계 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스카우트한 재미 과학기술자들을 중심으로 1983년 7월에 미국 산호세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미국 현지법인은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국내 기술 인력의 현지 연수,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창구, 최신 정보 입수 등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기술진이 64K DRAM을 개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DRAM 분야는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의 선진국만이 참여하고 있었고 참여 기업들 사이의 경쟁도 매우 치열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은 첨단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매우 심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은 DRAM 분야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과 일본의 선진업체들에 접근했지만 그들은 모두 기술 이전에 인색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택된 기업은 미국의 벤처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일본의 중견기업인 샤프였습니다. 삼성은 효과적인 기술 습득을 위해 유능한 신입 사원을 중심으로 기술 연수팀을 구성했습니다. 기술 연수팀은 각자가 맡은 부분의 목표를 숙지하면서 6개월 동안 철저한 준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내용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물론 외국어 회화와 국제 에티켓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은 기술 연수팀의 구성원들에게 현재 자기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하여 철저한 정신무장을 시켰습니다. 삼성은 64K DRAM에 대한 각오와 팀워크를 다지는 특별 훈련으로 64km 행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무박 2일 동안 실시된 이 행군은 산을 넘고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갖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행군 도중에 꺼낸 도시락에는 DRAM 개발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담은 편지 한 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이윤우 개발실장을 비롯한 8명으로 기술 연수팀을 구성하여 마이크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연수팀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을 미래의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연수 자료나 설계 도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더욱 인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은 삼성의 연구원들은 5기가 발동하여 더욱 열심히 기술을 익혔습니다. 연구원들은 낮에는 자신이 맡은 생산 라인을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그려넣었고 밤에는 숙소에 모여 각자의 기억을 합쳐 짝짓기 하면서 전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의 연수팀은 반도체에 관한 국제학회에 참석할 때에도 이와 같은 집단적인 학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치 반도체 기술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의 연구원 한 명이 휴일에 출근하여 컴퓨터를 보고 있었는데 기술 유출에 예민했던 마이크론은 그것을 문제 삼아 연수팀 전원을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마이크론의 연수를 갔던 한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해고했습니다. 마이크론사는 2 내지 3주간 몇 명 정도의 연수 인원을 받아 기본적인 자료만 제공했고 라인 출입은 2명으로 제한하며 연수 인원 변경을 요구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아 끝내 한 달 만에 연수를 종료해야 했다. 그때 기술 없는 자의 서름을 자탄하면서 바라보던 창밖의 미국 달이 아직도 생생하다. 6년보다 더 길었던 6개월. 삼성은 마이크론으로부터 3,000개의 64K DRAM 칩을 제공받은 후 이를 재현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완제품을 사다가 이를 분해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술을 익히는 방법으로 흔히 역행 엔지니어링으로 불립니다. 당시의 64K DRAM의 개발팀은 효과적인 기술 학습을 위하여 11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밤 11시에 모여서 그날의 성과와 진척도를 점검하는 한편 다음날 진행시켜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했던 것입니다. 삼성의 개발팀이 제대로 된 공정 조건을 확립하고 불량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었습니다. 칩 속의 기억 소자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 표면 처리가 필요했고 완제품의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기기가 별도로 개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립 생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개발팀은 착수 40여일 만에 64K DRAM의 조립 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립 생산 기술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게 된 삼성의 개발팀은 웨이퍼 가공 공정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LSI의 성강 거리는 6 내지 8 마이크론인데 반해 64K D램의 성강 거리는 2 내지 3 마이크론이어서 웨이퍼 가공 공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초미세 가공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정립하는 데는 미국 현지법인의 이상준 박사와 이종길 박사, 그리고 마이크론에서 연수를 받았던 이승규 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조 공정 중의 대부분은 1974년부터 축적되어 온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8개의 공정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거듭되었습니다. 마스크에 설계된 회로를 웨이프에 감강시키는 노강 공정에서는 감강액의 두께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 차이를 몇 번씩 바꿔야만 했고,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화학가스에 대한 불순물 주입도 가스의 농도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시험 환경을 수차례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설령 한 공정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른 공정과의 연결 작업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배가 되었습니다. 6년보다 더 길었던 6개월로 표현될 정도로 수많은 난관을 헤쳐가면서 삼성은 착수 6개월 만에 1983년 11월에 64K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1980년까지라도 개발할 수 있으면 대단한 성공이라는 외국 업계의 공헌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4K, 16K, 32K, 64K D램을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고, 일본의 경우에도 64K D램을 개발하는데 6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64K D램의 개발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준은 LSI급에서 VLSI급으로 격상되었고,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의 VLSI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선진국과 10년 이상의 격차가 났던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은 3년 이내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삼성은 1984년 2월에 부천 공장에서 64K D램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984년 5월에 34%를 기록한 수율은 같은 해 11월에 75%까지 도달함으로써 일본 업체의 수준에 올랐었습니다. 삼성이 매월 100만 개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산 단계에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11개월이었습니다. 그것은 NEC의 24개월과 도시바의 36개월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삼성은 이후에도 양산 기술을 조기에 확립함으로써 일본 업체들을 급속히 추격했습니다. 64K D램에서는 NEC가 1982년 3월에, 도시바가 1984년 4월에 양산을 시작했지만 16메가 D램의 경우에는 NEC, 도시바, 삼성이 모두 1994년 1월에 양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64K D램 개발의 성공 요인. 64K D램 개발에 참여했던 이종길은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고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부천 공장에는 시계 칩을 만드는 조립 라인이 있었고 클린룸도 갖춰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D램 공정을 아는 사람들이 가담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이병철 회장이 D램 개발 사업을 직접 챙기며 적극 지원해 주었던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마이크론사로부터 기술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마이크론사로부터는 기술 전수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지만 뼈다귀 기술은 가져왔으니까요. 넷째는 미국에서 반도체 개발 경험을 쌓은 기술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이 64K D램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필요 조건 중의 하나로는 반도체 개발에 대한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트랜지스터 및 IC의 제조 공정은 D램의 제조 공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트랜지스터 IC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D램을 개발할 때 매우 유익한 자산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의 기술 인력은 트랜지스터 IC를 개발하면서 반도체의 조립 및 공정 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설계, 가공, 조립으로 대별할 때 삼성은 D램 분야에 진입할 당시에 조립 공정과 가공 공정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식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적 경험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차지한 역할은 현대전자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983년에 반도체 산업에 신규로 진입한 현대는 단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과감한 설비 투자, 적극적인 기술 도입, 고급 인력 스카우트, 미국 현지법인의 설립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삼성의 경우와 표면적으로는 흡사하지만 삼성과 달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현대는 반도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현대 스스로가 기술이 안정되지 못했으면 물론 장비 운용도 안정되지 못했고 오퍼레이터들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아 수율이 부진했다고 인정한 것처럼 현대는 단기간에 도입된 많은 설비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다양한 기술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노하우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경쟁력 있는 수율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64KDRAM의 개발과 초기 생산이 이루어진 공간은 부천 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 공장의 기술 인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삼성이 새롭게 선발한 요인도 있었지만 한국 반도체에서 근무했던 인력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강기동 사장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의 관리직은 삼성 반도체가 출범한 후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지만 한국 반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운전공, 오퍼레이터와 기술공, 테크니션은 대부분 삼성에서 자신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반도체에 관한 작업 절차에 숙달되어 있었으므로 D램 공정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공식 기록에는 이러한 현장 기술자들의 기여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 공장의 건설. 삼성은 64KDRAM을 개발하면서 양산 공장을 건설하는 데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쪽에서 반도체를 개발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지었던 것입니다. 최종 입지로는 경기도 기흥이 결정되었는데 입지 선정에서는 공업 용수가 풍부한 곳, 공기가 청정한 곳,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곳, 고급 두뇌 확보를 위해 서울로부터 1시간 이내에 위치한 곳, 고속도로나 철도의 가시 지역에서 벗어난 곳,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가 저렴한 곳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1983년 9월 공장 기공식에서 이병철 회장은 6개월 만에 공장 건설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VLSI 공장 건설에만 18개월이 소요되었고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2 내지 3년이 걸렸으나 후발주자인 삼성이 선진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설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VLSI급 반도체 공장은 1立方 피트에 0.3 미크론 이하의 먼지가 10개 이하인 청정실이 필요하고 진동도 극소화해야 하며 초순도의 물과 가스를 공급하는 등 기존의 제조 공장과 달리 첨단 공법을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삼성은 이전에 샤프사를 비롯한 일본의 업체들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 경험이 있었던 일본의 청수 건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의 직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24시간 내내 일하다시피 했으며 결국 착공 6개월 만인 1984년 3월에 기형 공장이 완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의 기형 공장 건설 현장에 붙여진 별명은 아오지 탄광이었습니다. 기형 공장을 건설하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한 몫을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사업이 수도권에서도 가능한 업종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를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도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와 장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준 것도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철은 기형 공장의 부지는 당초에 정부의 특정 용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게 되어 삼성반도체가 사용하도록 특별한 양해가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1984년 5월에는 기형 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는데 여기에는 국내의 인사 500여 명과 삼성그룹의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집결한 가운데 이병철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은 단순히 한 공장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 산업을 통한 80년대의 선진조국 창조라는 우리의 큰 목표를 새롭게 인식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제도화학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자는 데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금성과 현대도 반도체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구미에 제1반도체 공장이 있었던 금성반도체는 1983년 9월에 제2반도체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1984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현대전자는 1983년 10월에 반도체 제1공장에 관한 기공식을 가진 후 1984년 7월에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국내 최고의 건설사를 보유한 현대그룹이 건설 공기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현대전자 10년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다른 공장에 비해 공기도 많이 소요된 반도체 1공장은 미국 현지법인의 반도체 공장 설계를 그대로 따라지었다. 설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공상에는 처음 지어보는 첨단 전자공장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클린룸 클래스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먼지, 습도, 진동, 온도 등에 대한 시방을 정확히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다.